간접 손실보상. 직접 손실보상이 수용 대상지에 대한 보상이라면 간접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지 밖에 일어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그지? 그래서 거기에는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이라 하면 사업 시행지 밖이니까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손실,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농업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지? 농업손실보상. 또 양식을 못하게 됐다. 업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뭐 있어? 환경침해보상, 생활침해보상 이런 것도 있다. 그지? 그래서 옛날 이런 거 있잖아. 댐 공사로 인해서 수몰이 됐어. 그지? 이 지역은 수용 대상지가 아니지. 사업 시행지 밖이야. 그지? 그런데 요 수용된 사람들이 이주해 감으로써 남은 잔존자, 소수 잔존자 보상이라 그래. 이 소수 잔존자 보상도 그래서 간접 손실 보상에 속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교통 두절로 인한 보상. 이렇게 이런 길을 통해서 이동했는데 있잖아.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겼어. 그지? 그래서 두절되는 경우 보상하는 교통 두절로 인한 보상. 기타 등등.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기타 손실보상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 토지보상법 규정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밖에 공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령, 이제는 국토교통부령이겠지, 그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한다, 보상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지, 그지? 이 말은 뭡니까? 손실보상의 이 내용을 다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뭡니까? 개괄적 수권조항설이라는 말은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을 때 손실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말이야. 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직접 근거로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개괄수권 조항설이고요. 일반 근거 조항설이라는 것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을 때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한상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일반법 근거에 의해서 국가의 작용에 의해서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위법한 작용에 의해서 피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조금은 다르다 그랬지. 일반법 규정도 없다. 그지? 손실보상은 침해의 근거를 애초에 밝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침해의 규정과 보상의 규정을 법률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법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괄수권 조항설이 맞을 것 같아요. 일반 근거 조항설이 맞을 것 같아요. 개괄수권 조항설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내 생각도 그래. 그 다음에 생활보상. 여기서 생활보상은 협의의 생활보상을 말한다. 그지? 생활보상은 두 개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 협의의 생활보상, 광의의 생활보상. 생활보상의 기본적인 개념은 종전, 그러니까 공용 침해 이전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에 대한 보상이다. 그지?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이 있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지? 또 일반인에 대한 또 영세민에 대한 그지? 그래서 일반
생활보상, 특별 생활보상 이렇게 나누고요. 넓게는 어떤 게 포함된다 그래서 간접 손실보상과 그다음에 직접 손실보상 중에서도 부대적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 침해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넓게는 생활보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지. 근데 그게 종류의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광의 생활보상 개념을 많이 활용했거든. 근데 지금은 생활보상 그러면 요 협의의 생활보상만을 주로 의미한다 그지. 자, 그래서 뭐 근거 이런 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일반법상의 생활보상, 특별법상의 생활보상,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이 있다 그지. 예를 보니까 이주정착지의 조성과 분양, 이주정착금 지급, 주거이전비 보상, 공용주택을 알선하는 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 등에 속한다. 생계대상은 인농비 보상, 상업용지, 농업용지 등의 공급, 직업훈련, 고용알선, 그지? 이 요즘 그 지방의 공단 같은 걸 조성하면서 있잖아. 지역민들한테 좀 환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직업알선, 뭐 직업훈련, 고용알선.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제 공단이 들어서면 그 공단에서 채용해야 될 직원 중에 일정 비율을 그 지역민들을 활용하도록 돼 있거든. 그런 조건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공용 사용 및 공용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기본적으로 이 독일 기본법도 그랬지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용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는 않더라, 그지? 그래서 사용이나 제한이 수용과 같은 정도의 침해를 일으킬 때 뭐 어떤 문제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법에도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3년을 넘을 때 또 어떤 때 형질이 변경이 되는데 그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된 때 그런 때는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보상의 가능성이 적은 게 제한이다, 그지? 예. 왜냐하면 침해 정도가 제일 약하잖아. 수용은 이전하는 거고, 이건 사용하는 거고, 제한은 그냥 뭐 사용도 수용도 아니지만. 예. 그래서 공용 제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하느냐? 학설이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은 공용 제한과 상당관계에 있는 손실은 다 보상해야 된다, 그지? 사실은 이런 견해를 택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실제로는 지가 절약설, 땅값이 떨어지면 보상해야 된다. 적극적 손실보상설은 제한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손실이 가시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지? 눈에 띄게 그렇게 발생했을 때 보상한다는 게. 어떤 게 제일 3번 적극적 손실보상설이 제일 많이 택하던 견해. 보상의 수단 금전보상 원칙으로 하겠지, 그지? 보상에는 금전보상과 현물보상이 있어. 물건으로 주는 것도 있겠지. 근데 금전보상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 뭐 개괄불, 뭐 그러나 뭐 하여튼 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용의 절차와 효과 이거 보자. 수용의 절차와 효과. 지난 시간에 했지만 수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절차가 뭡니까? 협의라는 걸 한다, 그지? 예. 협의 매수. 협의 매수, 여기 다른 말로는 뭔가 하면 이거는 임의 매수야, 그지? 임의 매수라 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매수야, 그죠? 예. 요거는 판례가 사법상 계약서를 취한다, 그지? 예. 근데 요 판례라 하면 우리가 뭘 말하는 거야? 대법원의 판례를 말하는 거야, 그지? 헌재 결정에서는 헌재에서는 공법상 계약서를 취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왜 공법상 계약서를 취하게 되는가 하면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것, 또 이민 매수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지, 그지? 팔 건지 말 건지를 내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사업 인정이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사업 인정이 시작이 되면 강제 매수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지, 그지? 아, 내가 이거 안 사줘도 강제로 그러니까 매수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게 되는 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유의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돈 받았는데 물건 안 넘겨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땅을 인도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헌재도 그렇고 이 학설도 그렇고 공법서를 취하는 게 더 학설이나 헌재 입장이다, 그지?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지? 사실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뭘 할 수 없는가 하면 강제 집행 절차를 행사할 수 없어, 그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사업 인정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지?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요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공용 수용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그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공용 수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런 국가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자야, 그지? 사업 시행자는 어떤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겠노? 사업 시행자는 국가 그 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건설업자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공무수탁사인이라 그래, 그지? 공무수탁사인한테 사업 인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공무수탁사인한테 사업 인정을 하게 되면 요 사업 인정의 법적인 성격을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 그지? 하나 뭡니까? 형성적 행위설, 형성적인 행위다. 형성적인 행위, 요 형성적인 행위 중에서도 뭘 말하는 거야? 설권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컨대 특허라고 불리는, 강학상의 특허라고 불리는 설권 행위라고 보는 거지, 그지? 두 번째 견해는 뭡니까? 확인이라는 견해도 있어. 확인이라는 것은 종래의 법률 관계를, 종래의 법 질서를 행정이 인정한 것, 이런 의미야, 그지?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뭡니까?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지? 제일 중요한 게 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공용 수용권. 공용 수용권은 이 뭡니까? 공적인 권한이잖아, 그지? 공적인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래야 된다, 그지? 사업 인정을 받으면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겠어요? 두 번째는 있잖아. 부동산 이제 가액을 산정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산정.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뭡니까? 보상액이지, 결국, 그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들을 하게 됩니다, 그지?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야 되겠지. 조서라는 게 뭐야? 어떤 땅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야, 그지? 그 다음에 감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절차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또 협의가 나와. 요 협의는 뭔가 하면 보상액에 대한 협의야, 그지? 보상액에 대한 협의. 보상액에 대한 협의, 요 협의도 있잖아. 이것이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 논란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네 번째는 뭐 하게 되면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되면 사실은 더 이상의 절차가 필요 없어요. 종료가 돼, 여기서. 근데 보상액에 대해서 협의가 결렬이 되면,
결렬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재결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재결. 자, 그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이건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라 그러는데, 야, 일단 재결이 뭔지부터 하자. 그죠? 재결. 재결이라는 것은 제자 이래 쓰잖아요. 재판 그럴 때 제자 하고 결정할 때 결정 이렇게 씁니다. 그지? 예. 요거 재결이라는 것은 있잖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의사를 합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모두 재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재결이라는 말이 사실은 2번 나옵니다. 뭐 할 때 나오더노? 뭐 할 때 나오노? 행정 심판의 결정 내용을 재결이라 그러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수용 재결, 행정 심판 재결하고 수용 재결 2가지가 나와. 우리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근데 재결이라는 말은 위원회가 결정한 그런 결정 내용을 재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수용의 재결. 자, 어떤 식으로 아까 자,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 아까 협의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면 요거 뭐에 대한 협의야? 보상액에 대한 협의야, 그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if not, 그지? 예. 그러면 뭘 하게 됩니까? 재결 신청을 하게 돼, 그지? 예. 재결 신청해서 재결을 하겠지. 재결 신청은 누구의 권한인가 하면 이거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보상관계에서의 법률관계 주체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지? 그런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만이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얘만 할 수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재결 신청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지.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권의 법적인 성격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본다, 그지? 재결 신청 청구권의 법적인 성격은 뭐냐? 이거 뭐겠어요, 성호? 재결 신청. 토지 소유자가 재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이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은 공권이다, 그지? 예. 왜 요거 물어보는가 하면 얘도 개인이고 얘도 개인일 수 있지, 그지? 공무수탁 사인이잖아, 그지? 근데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데 사건이 아니라 공권인 이유는 뭡니까? 얘가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재결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재결을 하는 주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물론 그 사업의 범위가 국가적인 사업이야. 전국 단위의 국가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지? 근데 보통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예. 사업의 단위는 대개 뭐 국가적인 사업, 그렇게 큰 사업은 많지 않으니까. 예. 여기 하나 더 협의를 하면 있잖아. 그건 책 보면서 할게. 협의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 예.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재결의 성격은 뭐냐? 재결의 성격은 처분이야, 처분. 땅값을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지?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지?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지금은 땅값을 결정하고 있는 건데 있잖아. 땅값을 조정하다 보면 수용 자체를 내가 그만 안 하고 싶다, 그죠? 수용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일단 계속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이의 신청하면 다시 재결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재결이라고 그래. 재재결이라고 그럽니다. 요 이의 신청의 성격은 뭔가 하면 요것의 성격은 뭐겠어? 행정심판의 성격을 지녀.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재재결은 누가 하겠어요? 주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성격을 요다 써야 되는데, 그지? 미안해. 재재결의 성격이 행정심판이야, 그지? 이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지, 그지? 재재결의 성격이 행정심판입니다, 그지? 그럼 대상은 뭐겠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재재결을 할 때 그 대상은 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원재결을 대상으로. 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을 다루어야 되잖아, 그지? 요게 원재결이야, 원재결. 첨예한 재결이라 그래서 원재결이라 그래. 이게 뭐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처분을 다투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 그래서 재재결에서는 원재결을 다투게 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지? 그래도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재밌는 건 있잖아. 요 재재결에서도 재결의 내용으로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보상액 결정, 원재결 취소. 원재결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수가 있고요. 원재결을 취소하는 재결. 원재결을 취소하면 보상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보상액 결정이. 그럼 다시 어떻게? 다시 원재결을 취소하면 되돌아가는 거야. 다시 보상액을 재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재결에서는 원재결 취소까지만 하겠지. 또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보상액을 정액하거나 감액하는 재결도 할 수 있어요. 취소 재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감하는 재결도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심판의 형태로서는 좀 특이한 형태의 것이야.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있잖아. 취소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명령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한 행정심판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소송을 배우지만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당사소송이라는 게 있거든. 항고소송은 명령을 주로 다툽니다. 그지? 그래서 명령을 취소하거나 명령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리고 낮추는 건 조금 안 어울려요. 그건 어디서 하는가 하면 당사자 소송에서 하거든. 이 당사자 소송에서 하는데 행정심판에서 당사자 소송적 성격, 그지? 요런 냄새가 나는 그런 형태의 것이. 그런데 요거는 그러니까 법리상 보면 그리 적절하지 않은데 누굽니까?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생긴 변형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도 뭐 소송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행정소송이지 당연히, 그지? 행정소송인데 두 가지 형태의 것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소송 판결 내용, 그지? 판결의 내용으로서 여기도 하나씩 하자. 대상이 뭐가 되겠노? 여기서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원재결이야, 재재결이야? 태준이 원재결이게 재재결이게? 원재결이야. 우리 아직 안 배웠지 사실은, 그지? 그런 거.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똑같은 거야. 처분이 있다, 그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한다. 행정심판하면은 그 결정 내용을 재결이라 그래. 그 다음에는 판결, 여기 심판, 소송, 그지? 심판하고 소송을 거치게 되는데, 소송에서는 있잖아. 처분을 다투겠나 아니면 심판의 재결을 다투겠나 이런 이야기야, 그지? 소송에서는 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심판의 내용을 다투는 게 맞겠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재결의 심판의 내용을 다툰다는 말은 처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퉈봤으니까 한 번 이 판결 내린 거, 한 번 심판한 거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애초에 처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 게 맞는지 이런 뜻이야, 그지? 어떤 게 맞아요? 처분을 다투는 게 맞다고 말해. 사실은 이거는 맞다고 안 맞다고의 문제보다는 있잖아. 좀 정책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있잖아. 원처분주의라 그럽니다. 원처분주의를 취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뭐를 취할 수도 있어요? 재결주의라는 걸 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근데 재결주의를 취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어야 돼요. 그죠? 행정심판이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다투는 건 의미 없잖아요. 제대로 되지도 않은 거를 다시 가타부타 말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 근데 우리나라 그 행정소송 제도 중에 있잖아. 재결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는. 그런 걸 나중에 배울 때 외워야 돼. 자, 대상은 원재결이야, 그지? 그래서 처분을 다툽니다, 그지? 그 다음에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취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취소 소송으로 하는 거겠지. 두 번째는 보상액 정감 판결을 낼 수 있어요. 정감 판결. 요걸 있잖아.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사자 소송의 한 유형이야. 당사자 소송. 여러분 저기 뭐야 국가배상소송은 공법서를 따르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야, 그지? 국가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요거는 보상액에 대한 건데 손실보상소송은 뭐야? 손실보상해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야, 그지? 그거는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하고 다르지, 그지? 손실보상소송도 당사자 소송이야, 그지? 맞지? 보상액 정감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있잖아.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 가끔 객관식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애는 없어, 사실은. 이거는 뭐 근데 조금 특이하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지? 근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소송이란 말이야? 항고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있잖아. 행정소송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2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는가 하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고소송은 뭐를 다투는가 하면 처분을 다툽니다. 처분을 다투니까 명령을 다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항고소송에서 다투는 내용은 뭔가 하면 주로 취소나 변경을 다투요. 나중에 배우지만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당사자 소송은 처분 외의 것을 다툽니다. 처분 외의 것. 그래서 있잖아. 여기서의 피고는 누가 되는가 하면 처분청이 돼요. 처분을 내린 기관. 여기서의 피고는 누가 되는가 하면 행정주체가 돼요. 처분청은 다른 말로 뭐야? 행정청, 행정기관이지, 그지?
기관과 주체의 차이점 옛날에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항고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고요. 당사자 소송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 그런데 요거는 뭐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말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뭡니까? 실질은 이런 말이야. 실질은 처분을 구하는 것. 처분을 구하는 것. 처분이란 말은 여기서 뭘 말해? 요거는 뭡니까? 보상액의 결정이지. 그지? 형식적으로는 보상액의 결정이란 처분을 구하는 것이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 누구와 누구가 당사자가 되는가 하면 원고는 누구야?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겠지. 뭐일 때? 정액 소송일 때. 그지? 피고는 누가 피고가 돼?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돼요.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 둘 다 뭡니까? 사인이잖아. 사인. 그지? 예. 그러니까 둘 다 사인 아니구나. 그지? 이 사업 시행자는 공무수탁 사인이니까 행정이야. 그지? 얘는 행정이. 공무수탁 사인. 그래서 행정 주체와 사인과의 다툼인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 그래서 토지 정감 소송은 보상액 정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그지? 여기서 하나 안 했어. 하나만 더 할게. 자, 협의가 결렬이 되면 재결을 거치는 데 있잖아요. 요 재결은 필요 절차야. 필요 절차라는 거는 뭐야? 생략하면 안 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재재결은 있잖아. 재재결은 임의 절차야. 임의 절차라는 거는 뭐야? 안 거쳐도 돼. 그지? 그래서 재결을 받고 여기 불복할 때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얘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절차.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어. 자, 못한 부분을 교과서를 보면서 조금 할게. 토지 수용의 효과와 절차와 효과 424페이지 보시면 공용 수용의 절차는 사업 인정, 요전에 협의가 있을 수 있다. 사업 인정, 토지나 물건이 아니고 건물일 텐데. 그치? 토지나 건물의 조서를 작성하고요. 보상 계획을 공고, 통지, 열람합니다. 그지? 그래서 보상금을 산정하고요.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수용 재결에서는 맨 앞에 수용 재결이라고 적힌 게 원재결인 거지. 그지? 그 다음 이의 신청에서 이의 재결하는 게 재재결이 되겠지. 그러고 소송을 하게 된다. 사업 인정의 법적인 성격 했고요. 토지 물건의 조서 작성. 토지 물건의 조서 작성 보니까 효력 부분 봐라.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어. 그지? 그렇게 돼 있는 게 좀 특색이네. 물론 조서를 작성할 때 자기의 진정한 의사를 말해야 되겠지. 근데 작성이 끝나고 나면 내 의견 달라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협의 그 다음 페이지. 그래요. 협의는 아까 말한 공법상 계약설과 사법상 계약설이 있다.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조금 읽어보자. 거기 대법원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및 보상의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법설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는 공법상 계약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 그치?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은 비록 법 형식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지만
동법의 목적이 규정된 공공사업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그 위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될 수 있는 재산권은 바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될 수 있으며 양 법률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전체적인 원리와 기본 정신이 동일한 기조 위에 있어서 뭐 그래 돼 있지, 그지? 오케이. 협의 확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하면 재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지? 재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라는 말은 뭡니까? 일방적으로 땅값이 결정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지, 그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시행자는 1년 동안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업 시행을 빨리 수행을 하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재결의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고 그래 돼 있지. 이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재결 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어, 그지? 그래요. 이거는 뭐야? 재결 신청 거부를 뭐로 보는 겁니까? 처분으로 보는 거야, 그래. 그거는 뭐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처분으로 봤다는 거는 사업 시행자의 공무수탁 사인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행정 주체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 줄에 보면 재결 신청 청구권은 공무수탁자인 사업 시행자에게 하므로 공무수탁자는 가려고 뭡니까? 행정이라고 쓰면 좋겠지. 그래서 행정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권이다라는 거지. 그래요. 재결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다? 처분이라는 견해와 매매 행위의 조정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처분이라고 보는 게 좋겠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있잖아. 재결 신청했는데 재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화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민사소송상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지? 판결하기 전에 화해하잖아.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지? 그래요. 효과 보겠습니다. 공용 수용의 효과로서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공탁이 뭐예요? 공탁이란 말 들어봤어요? 공탁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그죠? 공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맡긴다는 말이야. 공은 공적으로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이 상황상 이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결정 안 난 경우, 그지? 보상금을 법원에다 맡기는 거지, 그지? 여러분 공탁 있잖아, 이런 거. 개인 간의 거래에서 공탁. 자,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 철수라는 친구가 있잖아. 돈을 빌렸어. 어디서 빌렸는가 하면 제3금융권에서 빌렸어. 제3금융권이 어떤 데야? 대부업체들한테 빌렸어, 그지? 대부업체. 대부업체한테 돈 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빌리겠어요? 다른 데서 돈 못 빌리는 사람이 빌리는 거야. 그래서 이 대부업체는 이율이 높습니다, 그지? 어느 정도 이율이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돼? 대부업체는 30%면 싼 거야. 요새 그 광고에 나오더라. 34%로 낮췄어요. 그런 광고 나오던데. 그건 뭐 평소에는 한 50% 받는다는 거지, 그지? 50% 광고에 나오잖아. 50% 하고 이렇게 나무 망치로 꽝꽝 때려서 34% 낮춰. 34%면 뭡니까? 100만 원 빌리면 34만 원을 이자로 낸다는 거야. 그지? 100만 원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자에 이자를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100만 원 빌렸는데 얼마를 갚아야 돼?
1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은 주로 어느 나라 자본이야? 일본 자본이야.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리드코프, 뭐 러시안 캐시, 또 뭐 있노? 산화머니. 주인이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자본가가 회사를 여러 개 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깔아 먹는 짓이야, 사실은. 그지?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더라. 그리고 케이블 TV에 보면 뭐 광고 무지하게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정도 좀 큰 회사들은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아주 지저분한 대부업체들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지? 그러면 변제에 대해서 돈을 갚으면 되잖아, 그지? 돈 갚으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 너 임마 왜 돈 안 갚았나 이러는 거지. 예? 그래서 네가 담보로 하고 있던 예컨대 이제 1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차를 잡았다. 아니면 1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집을 담보로 잡았다, 그지? 그래서 네가 돈 안 갚았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강제 경매하겠다. 집 팔아.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을 이행해야 되는데 채권을 이행하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지체라 그래. 채권자 이행 지체. 채권자 이행하는 거 아니야.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지체할 수 있을 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공탁입니다. 공탁. 그럼 법원에다가 돈 맡겨놓으면 어때? 이 사람이 안 받아가는데 법원에다가 대신 맡겨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변제, 돈 갚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악덕한 대부업자들은 또 옛날에는 있잖아. 그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라는 개념이 선이자. 이자를 먼저 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리는 데 있잖아. 연 30% 이자야. 그럼 1년 뒤에 130만 원 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하고 있잖아. 70만 원만 주는 거야. 그래. 30% 떼고. 그 대신에 100만 원을 1년 뒤에 갚는 거야. 네. 법적으로 말하면 있잖아. 선이자는 30% 떼고 70만 원을 빌리잖아. 그지? 70만 원이 원금이다. 이래 봅니다. 그지? 예, 100만 원에 선이자는 안 돼. 아무리 서로 약속을 해도. 자,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 된다고? 예,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지. 그지? 밑에 그 참고해놓은 표시 한번 봅시다. 요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객관식 시험에 크로스로 내면 학생들이 100% 틀립니다. 협의 또는 재결 시 이게 뭡니까? 그 손실보상이나 목적물로 인도 이전에 대한 효과는 협의 재결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목적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 수용의 시기는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피수용자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환매권에 대한 설명은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결정과 불복은 아까 다 했어. 내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했어. 그래요. 여러분 어디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 거 하면 있잖아. 431페이지하고 432페이지 이의 신청하고 그 행정소송하는 절차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했던 말을 그냥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자 손실보상제도의 험결과 보완 이거 보겠습니다. 자 수용
손실보상제도의 험결. 예. 손실보상제도의 험결은 사실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지? 첫째 뭐 있어요? 침해의 근거는 있는데 보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경우도 있더라, 그지? 예. 그 다음에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침해 유형이 수용 유사적인 침해다 그랬어. 여기에 해당되는 침해가 수용적 침해라고 그래.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희생보상 청구야, 그지? 이렇게 이론을 붙이면 뭐라 그랬어? 보상해주는 이론이야, 그지? 수용유사 침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이론,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이론이야. 희생보상 청구 이론. 그래요. 자, 여기 수용유사 침해부터 보면 수용유사 침해는 요것이 발생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있잖아. 독일 기본법 14조가 손실보상을 규정하면서 수용만을 예정했기 때문에, 그지? 공용 침해의 내용으로서 있잖아. 그래. 공용 침해의 내용으로서 수용만을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예. 그러니까 수용만을 예정했기 때문에 수용이 아닌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는 어땠다는 말이야? 이거는 보상하는 근거를 애초에 독일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지? 그래서 수용이나 제한이 있는 경우인데 침해의 정도가 뭐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말이야, 그지? 수용만큼이나 침해가 크다면, 그지? 이런 정도로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론이 바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야. 예? 자,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경계이론이라는 경계이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분리이론이라는 거예요. 경계이론은 이런 말입니다. 손실보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자, 손실보상이 발생하는 근거는 뭐야? 발생하는 손실보상의 이론적인 기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그러니까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그지? 그런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한, 그지? 그런 범위 내에서는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그래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내용 규정과 우리 헌법상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내용 규정은 어떤 걸 말하노? 23조에 보면 재산권은 뭐 질서유지, 안전보장, 공공복리 뭐 이런 걸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그지? 뭐 하여튼 재산권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그지? 그 규정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 규정이야, 그지?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사용, 수용 제한할 때는 뭘 하도록 돼 있어요?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지, 그지?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규정과 보상에 관한 규정,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지?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한단 말이야? 이 두 부분을 결합해서 해석하는 거야. 결합해서 해석해. 결합해서 해석한다는 말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야, 그지?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있잖아. 침해의 내용이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으면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으면 그지?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넘으면 그런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경계론이야.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좁아서 못 쓰겠다. 알았어.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넘으면 그때 뭐로 본단 말이야? 특별한 희생으로 봐서 보상해야 된다는 이론이야. 근데 분리이론은 있잖아. 요거하고는 달리 경계론은 뭐라고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내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결합해서 해석해서 그것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넘는 것이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있잖아. 그 개별 법률에서 그런 침해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두 규정을 같이 보라는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해석해서 경계의 범위를 넘으면, 경계선을 넘으면, 경계를 넘으면 그때 보상해 줘야 되고, 경계를 안 넘으면 그럼 보상 안 해줘도 된단 말이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수용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런 사용이나 제한의 경우에 침해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보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야. 없더라도 그런 말이야, 그지? 없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그런 정도의 침해라고 하면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이론이고요. 분리론은 말 그대로 이 두 규정, 재산권 제약에 대한 내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해석하는 거. 이 분리해서 해석한다는 말은 침해할 수 있다는 말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말은 별 문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침해를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침해를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 이론에 따르면 보상 규정이 없으면 분리 이론에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보상을 한다 안 한다? 보상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보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지? 그 마음속에는 그 이론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입법자는 보상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 규정은 없는데 침해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 분리이론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럴 때는 그 침해의 근거인 처분은 무효가 되는 거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경계이론이라는 거는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론이야. 얘는 뭡니까? 손실 보상 이론이야. 분리이론은 뭐야? 보상 이론이 아니야. 보상 안 해준다는 이론이야. 보상 안 해주고 뭐 한다고? 이거는 뭡니까? 무효를 확인하는 방법, 혹은 뭐 취소를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상을 회복하는 방법,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거하고 관련해서 있잖아.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생겼겠노? 경계론이 먼저 나왔겠어요? 분리론이 먼저 나왔겠어요? 잘 모르겠지. 경계론이 나오고 분리론이 나옵니다. 여기는 있잖아. 여기는 수원지야, 수원지. 수원지라 하면 상수원지야. 상수원지는 뭡니까? 먹는 물, 그지? 먹는 물의 원천인 거지, 그지? 여기 수원지에서 이제 물을 땡겨서 사람들이 물을 먹는 거야. 이제 요 수원지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갈밭이 있어요. 자갈밭. 왜 이 사람이 있잖아. 자갈을 채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근데 수원지에서 자갈 채취하면은 안 좋겠지, 그지? 물이 흙탕물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수원지 옆에서는 자갈 채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자갈 채취를 금지한다. 자갈 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뭡니까? 수원지를 보호한다는 공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한 거지, 그지? 이거는 뭐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야. 이 사람은 자기 땅에 자갈 채취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뭐 됐어요? 재산권이 제한됨으로써 뭐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공적인 이유로 내 재산권이 제한됐으니까 뭐 해도 말했는 거야.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지? 네. 손실 보상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예, 손실 보상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지, 그지? 예. 뭐 기각했어. 이유는 뭐야? 보상 규정이 없단 말이지. 보상 규정이 없어. 응?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어. 이거는 뭐 어떤 이론에 따른 겁니까? 분리 이론에 따른 거예요. 자갈 채취 사건 판결 이전에서는 있잖아. 경계 이론에 따라서 보상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자갈 채취 사건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분리 이론을 최초로 택함으로써 이런 경우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상 규정을 두지도 않고 자갈 채취를 금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그지? 그래서 무효 확인하든지 취소를 구하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 그지? 자, 요지를 이야기하면 경계이론, 분리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내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종합해서 결합해서 해석하는 게 경계이론이야, 그지? 그 경계이론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넘으면은 그때는 보상 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보상해줘야 된다는 이론이야, 그지? 자, 우리 옛날 이런 거 배웠잖아.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학설, 뭐 방침 규정설, 직접 효력설, 뭐 간접 효력설, 위헌 무효설, 부작위 입법, 뭐 위헌설, 뭐 이런 게 있었지, 그지? 예. 요런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겁니까? 경계 이론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야? 분리 이론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야? 정민이.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에 대한 학설이잖아, 그지? 그 학설은 경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분리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경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계 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분리 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아웃되는 거야. 그냥 안 해준다는 거야,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지 보상규정 분리 이론은 그런 거고 자갈채취 사건 판결 이전에는 뭐라고? 경계 이론이었다. 자갈채취 사건으로 분리 이론을 택한다, 그지? 그래서 쭉 분리 이론이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로. 아, 이걸 안 했구나.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분리 이론에 따른 거야, 경계 이론에 따른 거야? 장은아,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있잖아. 분리 이론에 기반합니까? 경계 이론에 기반합니까? 얘는 모르겠어. 그렇죠? 경계 이론에 기반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그러니까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이래 설명할 수 있나?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자갈채취 사건 판결로 붕괴된다. 그지?
OX. 맞아, 틀려.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자갈채취 사건 판결로 붕괴된다. 맞나? 맞잖아, 그지? 그래요. 왜냐하면 경계 이거는 분리이론이거든, 그지? 예. 예, 그전에는 경계이론이었는데 경계이론이 분리이론으로 바뀌었어. 경계이론이 취하고 있는 게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야, 그지? 오케이?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거를 그럼 도입하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 있다, 그지? 예. 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의 근본적인 원리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다 그랬지, 그지? 원래 모든 종류의 공권적 침해는 희생보상 청구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거기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그랬지. 뭐 배상에 대한 이론, 또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 그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게 이런 거였다가 이제 이것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뭡니까?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걸 우리는 희생보상 청구로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는 어쨌든지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를 우리나라는 애초에 갖고 있지도 않다, 그지? 이거는 거기 보면 뭐 원래는 독일의 실정법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폐지되면서 독일의 관습법으로 쭉 인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정법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 법은 폐지됐지만 관습법의 형태로 계속 존재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독일 관습법에 관한 내용이라서 우리 판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지. 437페이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의 수용 가능성. 우리나라에는 독일의 희생보상 청구권에 상응하는 관습법이 없으므로 수용유사 침해로는 수용되기 곤란하다는 것이 다수의 태도야, 그렇지? 그러나 수용을 긍정하는 소수설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23조 사망 및 관계개별법의 유추 적용을 통해서 청구권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죠? 이게 뭐야? 우리 거기 없을 때 거기 보상 규정이 없을 때에 관한 학설 중에서 유추 적용설, 간접 적용설 같은 말이야, 그지? 그게 바로 요 말이야,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헌법 11조 규정이나 재산권에 관한 23조 사망 뭐 이런 것들을 유추 적용하면 그 이유는 왜 못 쓰겠느냐 그런 내용이지, 그지? 자, 그다음 자갈채취 사건 내용 봅니다, 그지?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아까 그 사례를 말하는 거고요. 설명을 보자 밑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에 그 유명한 자갈채취 사건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지? 그래서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붕괴시켰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국가의 위법한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 그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용유사 침해라는 미명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건 뭡니까? 법논리에 맞지 않게 그런 뜻이야, 그지? 법논리에 맞지도 않게 뭡니까?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그런 미명으로 법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그런 이론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즉 독일 기본법에서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상에 관하여 모두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며, 그렇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상은 헌법상 대원칙의 광범위한 외배를 인정한 위험한 이론이다. 뭐 이래서 있네. 그래서 분리 이론을 제시했다, 그렇지? 그래요. 수용적 침해 이론까지 하고 마칠게. 수용적 침해 이론, 수용적 침해라는 것은 있잖아. 수용적 침해라는 것은 원래 예정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비전형적 침해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비전형적 침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자, 여기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곳이야.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곳인데 지하철 공사를 하는 요 침해 대상지,
요 대상지는 아니고 요 인근 여기 이제 가게가 있어, 그지? 인근 가게. 인근 가게에서의 영업의 상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보겠지, 그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보통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나 안 해나? 안 해줍니다, 그지? 이런 거는 그냥 안 해줘. 그런데 예정하기를 지하철 공사가 한 1년 정도 예정이 됐어요. 그럼 보상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런데 있잖아. 이게 3년, 5년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업의 실적이 낮아졌단 말이지. 그지? 그런 거는 비전형적인 침해가 되는 거지. 요런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수용적 침해입니다. 적법한 행정작용이 그래 돼 있네, 그지? 적법한 행정작용이 의도되지 않게 또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에게 재산권 침해를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수용적 침해야, 그지? 수용적 침해 이론은 거기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있잖아.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서 이렇게 분파된 또 그런 이론이라는 거지, 그지? 본래 보시면 본래 위법 무과실로 등장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1단계로는 위법 무책의 공용 침해로 2단계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적법한 침해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다. 그치? 그래서 수용 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는 서로 이론적인 바탕을 같이 한다. 그지? 그래서 희생보상 청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얘가 먼저 나오고 여기서 분파돼서 또 나온 게 수용적 침해다. 그런 뜻이야. 그래요. 얘는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희생보상 청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444페이지까 440페이지? 440페이지. 다음 시간에 비재산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